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사건, 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네,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어제 저희 YTN에서 단독으로 보내드렸는데요. 돈 없는 데이트 폭력의 실상을 보여드렸습니다.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1년이나 만나왔는데, 자, 어제 화면 보셨죠? 예, 자, 봤습니다. 1년이나 만나왔다는 이 사이인데 어떻게 저렇게 저런 폭행이 있을 수 있는지 참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예. 다시 보지 말자고 하니까 이게 좀 트러블이 생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어제 그 영상을 보면은 상당히 그 남자가 막 폭행해가지고 여자가 앞니도 빠지고 치아도 빠지고 예. 여러 가지 그리고 술 먹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네. 그 측정을 해보니까 0.165 만취죠. 또 운전 예. 상태에서 또 운전까지 해가면서 여자를 갖다가 이렇게 치려고 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조사를 해보니까 경찰 진술에 의하면은 예. 이 운전사는 가해 운전자는 그러니까 남자친구죠. 네. 이 남자는 내가 이 여자를 치려고 한 게 아니라 차를 몬 게 아니라 그 도망가기 위해서 했다. 그렇게 예. 해가지고 본인이 도망가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경찰에서 살인 미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 예. 그 진술 하나로 그냥 살인 미수를 피하게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현장 목격자들 얘기는 그 여자가 입이 완전히 피투성인 상태에서 뒤에서 갑자기 큰 차가 밀고 들어왔다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이 여자를 치려고 한 것 같았다 느낌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수사를 해봐야 할 것 아, 같습니다. 그래요. 네. 예, 저 목격자 말씀하셨는데 바로 저희가 그 준비를 했습니다. 목격자 진술 인터뷰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들어보고 얘기 더 이어가겠습니다. 입이 완전히 다 피투성이었어요. 좀 피하기 좀 하느라고 제 셔츠에 피가 좀 많이 묻었었어요. 예. 차가 뒤에서 뭐 차 좀 큰 차였거든요. 차가 이쪽에서 와서 이렇게 돌아서 한 번 더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이 미쳤나, 사람을 차로 치려고 하는 건가 그랬죠. 예. 그래서 피하다가 다리 쪽에 찰가상도 좀 있고 했죠. 예. 일단 폭력 자체가 제가 나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아무도 안 도와주면 그 여자는 죽을 것 같아서. 네. 차가 한 차례 지나갔다가 돌아서 다시 한 번 더 네. 왔다라고 목격자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도망가려고 했다라는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는 걸 수 있을까요? 그 피의자의 말을 그대로 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주변 정황이나 블랙박스 조사나 목격자들 진술 그리고 그 당시에 지금 목격하신 분들 저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은 네. 저 차로 치여도 어쩔 수 없다, 죽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여러 가지 주변적인 상황이 밝혀지면 적용법조는 조금 달라질 것이라고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이런 데이트 폭력이나 연인 간의 폭력이 있었을 때 조금 더 일반 사건에 비해서는 가볍게 처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네. 싸우다가 연인 간과의 문제니까 가족끼리의 문제니까 그러다 보면 적용법조도 좀 낮게 적용될 수도 있는데 네. 이 사건은 그래도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그 영상이 남아있고 CCTV 블랙박스 영상들을 토대로 해서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혹시 칠 가능성이 얼마나 있었는지 조금 더 조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데이트 폭력이 어느 정도 심각한가 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어제 그 리포트였었는데요. 자, 이런 데이트 폭력이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요.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한 6천 건, 2015년도에 7천 건, 작년에는 한 8천 건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에서 살인 미수가 적용된 것이 한 460건 정도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날로 이 추세대로 하면은 날로 연간 1,000건씩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예. 지금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저희가 어제 영상을 처음 접하면서도 시청자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왜 도망가면 되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것 같고요. 여성의 입장에서는 참 선택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인적 사항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집 주소 그리고 우리 과거 사건에 보면 여자친구가 이별하자고 통보했다고 뭐 가족들을 살해한 사건도 예, 있었고, 예. 그러니까 특수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가 어려운 경우들도 많고 나중에는 합의해달라고 해서 합의를 해줘서 또 경미한 처벌만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때문에 네. 데이트 폭력이 사실은 예방하고 이 처벌까지 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데이트 폭력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입법 시도들은 있거든요. 네. 지금 또 데이트 폭력과 관련된 건 스토킹, 이렇게 사귀던 연인이 스토킹으로 발전했을 때 이것을 막는 방법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접근 금지거든요. 네. 헤어짐을 통보했는데도 계속 찾아오고 스토킹하고 협박하고 이런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는 임시조치 처분이나 이런 것들이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가정폭력 관련된 법령에는 그런 게 있지만 예. 데이트 폭력엔 그런 게 없고요. 지금 또 입법 대안으로 제시되는 법안이 뭐냐면 클레어법이라고 해서 네. 영국에도 남자친구 정가가 있는 남자친구 때문에 살인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영국에는 클레어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돼서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여자친구가 정보 공개를 요청을 하면 그 남자친구의 어떤 과거의 폭력성이라든지 폭력 전과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부분이 많은데 아직 우리 국회에서는 통과되지 못하는 법안들이 많습니다. 네. 자, 이 데이트 폭력이 글쎄요. 지금 일반 여성들 같은 경우 범죄로 이어지고 이렇게 저렇게 사건으로 송치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성들의 절반가량이 정신적으로 또 그리고 실질적인 신체적인 그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데이트 폭력을 막을 수 있는 방법,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폭력 조짐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협박을 하는 경우가 있죠. 너 나 안 만나주면은 네 집에 찾아가겠다. 예. 네 가정 파탄시키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이럴 때는 그 내용을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 예. 휴대폰으로 녹음을 해두고 그 상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경찰에서도 데이트 폭력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경찰관을 파견시켜주고 또 웨어러블 이 경보 장치도 이렇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위급한 경우에 누르면은 경찰서의 112 지령실에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데이트 폭력 위험 조짐이 있다고 하면 협박하는 그거를 휴대폰에다 녹음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일 좋은 증거고요. 네. 그리고 저런 경우에 막 나한테 와가지고 문을 두드린다거나 하면은 들어왔을 경우에 그러한 장면을 휴대폰으로 영상 녹화도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녹화를 해가지고 나중에 수사가 제시됐을 때 부인하면은 증거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데이트 폭력의 체크리스트도 있죠. 미리미리 좀 이 남성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가 이걸로도 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이제 좀 조짐이 이 남자가 주로 예. 이제 데이트 폭력 하는 사람들이 남자입니다. 감정 기복이 심하거나 예. 또는 질투, 소욕이 많습니다. 여자에 대한 어떤 집착력이 강한 거죠. 그리고 자꾸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고 또 욕설과 폭언을 일삼는 좀 과격하죠. 그래서 예. 저러한 것은 녹음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뭔가 좀 자기가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를 들었을 때 자꾸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벽을 치거나 물건을 자꾸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경우도 휴대폰으로 녹화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예. 어쨌든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기 전에 증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증거가 없다고 포기할 것은 아니고요. 원래 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처음에 경미한 폭행이 굉장히 강력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예. 때문에 처음 피해를 입었을 때 여러 가지 뭐 수치심 때문에 또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신고를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폭력이 진화하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초기 대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다른 소식 한 가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 YTN의 단독 보도 내용인데요. 동네 친구 여러 명이 한 학생을 상습적으로 괴롭혀 왔습니다. 이런 신고에 따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그 수위가 상당히 지금 심각한 부분이 드러났어요. 뭐 머리에 불까지 뭐 이렇게 그렇습니까? 붙여가지고 머리를 예. 삭발을 한다거나. 중학교 네. 동창인데요. 예. 고등학교 1학년 그 17살 학생을 그 이제 집에서 했고 또 밖에서 했고 이 부모가 아마 맞벌이 부부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 집에까지 와가지고 그 알몸 벗겨놓고 찬물 막 뿌리기도 하고 머리카락에 불을 붙이기도 하고 또 벗은 옷을 벗겨가지고 그 벗은 몸을 갖다가 그 SNS로 찍어가지고 올리기도 하고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여한 학생들이 한 1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지금 가해 학생들이 피해자
이 학생 집에 가서 거의 뭐 살다시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에 이제 맞벌이다 보니까 좀 부모님이 늦게 오시니까 네. 협박해서 집 비밀번호까지 알아내서 집에 수시로 들어오는 겁니다. 사실 네. 주거 침입이죠. 동의하지 않았는데 들어와서 그 집안에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고 피해 학생에게 갖가지 폭력을 해서 한 번은 맞아서 코뼈가 부러질 정도였다고 하고 네. 심지어는 피해 부모가 부탁까지 했다고 합니다. 우리 집에 제발 오지 말라고 어른이 네. 그렇게 부탁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드나들고 그 과정에서 집에서 또 피해 학생을 폭행까지 하다 보니까 사태가 심각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피해 학생 부모가 가해 학생 부모한테 알리면서 이 사건이 드러났는데요. 네. 사실은 그 수위가 굉장히 끔찍하고 가담된 학생들이 10명에 이른다고 하니까 사실은 예. 친구라고 볼 수 없는 뭐 왕따 피해 정도도 아니고 굉장히 심각한 범죄 피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예. 네. 자, 현재 피해 학생의 상태는 어떤지 관련 인터뷰로 확인해 보시죠. 아이가 많이 다쳐오고 항상 몸에 멍이 있어도 자기들끼리 장난치다가 그렇게 된 거다.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애들끼리다 보니까. 인지장애 있어요. 그다음에 언어장애 있고요. 그다음에 불안 수준도 굉장히 높고 우울도 있고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마 내 기능 자체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뭐 남자 학생이다 보니까 친구들끼리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은 했다고 하셨는데 이 부모 입장에서 이 친구들이 허락하지 않았는데도 집에 들어오는 거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오죽하면은 이 신고를 누가 했냐면은 가해자 학생 부모가 했습니다. 예. 왜 이게 신고를 못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보복이 두려웠기 때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문제는 이 가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예. 이거 처벌하면 원래 죄명은 두 사람, 여러 사람이 해가지고 한 사람을 폭행하고 머리카락까지 심지어 자르고 했기 때문에 예. 이건 죄질이 안 좋거든요. 예. 근데 우리나라 이 형사사법 체계가 학생이고 초범이고 또 반성하고 있고 또 아마 이 가해 학생 부모는 이 피해 학생 부모에게 합의를 하려고 할 겁니다. 합의하면은 기소유예가 됩니다. 예. 그리고 이 가해 학생들을 영원히 격리시킬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 처벌을 강하게 하면은 또 나중에 보복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온정적인 처벌주의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지금 반성하고 있다. 심하게 장난친 것뿐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에는 법의 보호를 좀 일정 정도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 사건이라고 해서 소년법정에서 소년 뭐 우리 소위 말하는 가장 강력한 게 소년연 위탁되는 것인데 예. 사실은 단순한 장난이라기보다는 나체 사진을 찍어서 유포하고 제가 볼 때 성추행도 있었던 것 같거든요. 예. 여러 가지 그 사안의 내용은 굉장히 재질이 무거워서 사실 이런 사건은 강력하게 처벌하려는 의사가 있어야지만 반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가해 학생들도 아직 어린 소년이니까 우리가 재기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더 부모가 노력하겠다라고 하고 선도하겠다고 하면은 강력한 처벌을 어려울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런 점에서는 사실 피해 학생이 당한 고통에 비해서는 응보가 제대로 안 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지금 피해 학생이 그 당한 고통이 굉장히 커서 그 신체적, 정신적인 문제까지 지금 발생한 걸로 봐서는 네. 적정한 치료비나 이런 민사적인 배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뭐 이런 경우에 또 가해자들이 이제 장난이었다라고 하고 또 반성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처벌 수위는 대폭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그 피해 부모 입장에서도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 친구들을 뭐 소년원에 보낸다던가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반성하는 네. 태도를 보인다고 하면요. 다만 우리 그 보호 처분 중에는 상당 위탁, 수강 명령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이 가해 학생도 이것이 정말 잘못된 범죄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다른 재범 피해나 예. 이런 것들이 없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판사님이 적정한 보호 처분을 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앞서서 뭐 데이트 폭력의 뭐 예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짚어봤는데 뭐 이 친구들은 친구라고 부르기엔 좀 그렇습니다만 또래 사이에 이런 그 폭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학교에서 이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아닙니까? 그럼 학교에서 수시로 좀 상담을 좀 했으면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에서 알지를 못했거든요.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피해 학생 부모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 결국 오죽하면은 가해 학생 부모가 이거를 알고서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는 피해 학생에게 너 신고해야 한다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네. 선생님들이 좀 수시로 예. 학생하고 좀 상담도 해보고 또 어떤 이 마음에 난 상처는 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이거는 예. 상담을 통해서 좀 이런 거를 좀 걸러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일 텐데요. 과연 이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가장 징벌을 할 수 있는 게 이 가해 학생에 대해서 5일 동안 학교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그것만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 과연 가해 학생들에게 이 합당한 처벌이 되어지는가, 이것도 좀 개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피해 학생의 부모가 아이의 몸에 항상 멍이 들어있는 것을 봤는데도 아이들끼리 그러려니 했다고 하는데요. 좀 글쎄요, 학교 폭력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다음에 또 사건 사고 소식 다른 쪽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단속 경찰과 한 차량의 심야의 축약전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화면 보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6월에 있었던 강남 한복판의 질주 사건입니다. 자, 이 검정색 승용차가 중앙선을 마구 넘나들면서 난폭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추격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제 자, 차 사이를 저렇게 복잡한 구간을 거쳐서 가더니 이제 골목길에서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저렇게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자, 지난달 17일 벌어진 일인데요. 자, 이런 추격전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었던 거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승용차 운전자가 불법 유턴하는 거 보고 이제 예, 예. 추격이 시작됐거든요. 네. 뭔가 경찰에 잡히면은 예. 뭔가 자기가 처벌받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일단 면허 정지도 있었고 소위 말하는 콜뜨기라고 해가지고 자가용 불법 영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래서 이번에 또 적발이 되면은 자기가 면허 취소가 되고 아무래도 영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지 않았나. 예. 그런데 이 사람 도주하면서 중앙선도 침범하고 과속도 하고 신호 위반으로 해가지고 오히려 이 자체만으로도 벌써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벌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예. 8분 만에 받은 그 벌점이 325점이라고 하는데 벌점만 받고 다른 형사처벌은 없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콜뜨기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게 네. 사실 자동차 운수 사업법에는 정식 택시 허가를 받지 않고 이런 행동을 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요. 네. 그 난폭 운전행위거든요. 난폭 운전도 도로교통법에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다행히 인명피해가 없고 사고가 없어서 다행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행위로 이미 면허 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했고 네. 형사처벌까지 지금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좀 반성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네. 이 콜뜨기 영업이 조직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콜뛰기가 뭔지 먼저 좀 그러니까 설명해 정식 주세요. 택시가 예. 아니고요. 예. 그 자동차 운수 사업법이나 이런 데 이렇게 등록되거나 허가받은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택시를 하면서 일반 택시 요금의 몇 배를 징수를 하고 보통은 뭐 유흥업소 종사자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는 건데 워낙에 이익을 많이 받다 보니까 음지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네. 그 운전사의 자격도 걸러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의 온상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세금 문제도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이 조직적인 어떤 이 콜뜨기 영업 택시 차량은 조금 많이 단속해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심야에 택시 잡을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네. 승객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운수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콜뛰기라고 이런 차- 하면 뭐 전화를 받고 나가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예, 예. 그러니까 보통 유흥주점 종업원들이 연결을 시켜주죠. 예, 그런데 예, 예. 이런 승용차 잘못하다가는요 사고가 나면은 보험 혜택도 못 받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네. 자,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신생아실에 간호사가 결핵 확진을 받은 병원이 있죠. 서울 모내 여성병원에 대한 1차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감염이나 이런 것에 좀 취약한 아이들이기도 하고 병원에서도 가장 관리가 잘 됐어야 되는 공간인 신생아실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734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잠복 결핵 검사를 했고요.
94.6%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안타깝게도 118명이 잠복결핵 양성으로 나타났습니다. 17%에 해당하는 비율로서 이 연령대에 치고는 굉장히 높은 비율이라서 이 영아들이 그 병원에 있는 동안에 잠복결핵을 획득했다,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모내 여성병원의 모든 직원 86명에 대해서 결핵 검사를 했습니다. 환자를 제외한 86명입니다. 추가 결핵 환자는 없었는데 신생아실 종사자 15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감염 검사를 했더니 2명이 잠복결핵이 나왔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아 118명이 잠복결핵에 감염이 됐고 그 병원의 종사자 가운데 2명도 잠복결핵으로 이제 양성이 나왔는데요. 자, 이 잠복결핵 양성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결핵균이 이제 잠자는 상태를 잠복결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전염성은 없다고 합니다. 예, 예. 다행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린 영유아 같은 경우는 이것이 잠복했다가 이것이 발병할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굉장히 주기적으로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생아들이 지금 잠복결핵균이 있는 신생아들은 최대 9개월까지 매일 치료제를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사실 네.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원통이 터지죠. 갓 신생아가 예. 이런 치료제까지 먹어야 되고 아무런 잘못 없이 이런 여러 가지 위험성을 안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네. 또 더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전염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신생아들은 사실 병원 갈 일이 많거든요. 그렇죠. 예방 예. 접종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진료를 거부하는 병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태아보험, 의료 실손보험을 드는데 이 보험을 또 거부하는 전례들이 있어서 예. 지금 보건당국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네. 자, 역학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 병원에 있었던 신생아 118명이 잠복결핵에 감염이 돼서 잠복결핵으로 판정이 났어요. 자, 이 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으면은 발병을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이 신생아 부모들은 정말 이 원통하고 억울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역학조사는 이게 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뒷부 행정이 나왔죠. 이제 법을 고친다는 겁니다. 앞으로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할 때는 한 달 안에 결핵검진 시행하고 또 이런 이제 신생아 취급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한테는 결핵검진 의무화를 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예. 네. 근데 문제는 이 부모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지금 9개월 동안 매일 그 신생아들에게 치료제 약을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신생아들은 나중에 발병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의료기관에서 안 받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번에 좀 책임을 통감하고 이 신생아들에게는 치료도 좀 받게 하고 무상으로 아마 제가 알기에는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그 이전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뭐 이런 결핵 검사라든지 그런 게 의무화가 아니었던 그렇습니다. 건가요? 이걸 안 한 거죠. 그러면은 이거 관리를 평소에 누가 해야 되느냐? 네. 보건소에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보건소에서도 제대로 아마 인력도 안 된다.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제대로 관리가 안 됐을 겁니다. 저는 예. 이번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모내병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 병원에 대해서도 한번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자, 피해 신생아의 부모들은 말뿐인 대책이라고 반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병원에서도 치료를 거부하거나 또는 보험도 기피한다고 한다면은 참 이 말뿐인 대책으로 남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계속해서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찰이 물대포를 맞아서 숨진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한 자체위원회를 꾸리고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경찰개혁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인데요.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되 이 진상조사위원회는 독립성을 가장 중요시한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사건 중에서 백남기 형사사건 속에서도 여러 가지를 진상조사위원회 자체로 결정을 해가지고 독립성을 유지해주면서
하도록 하는 거, 그것을 해대 이 위원회를 대강 10분 정도로 생각을 해서 3분의 2는 민간 전문가로서 조사관을 만들고 나머지 3분의 1은 우리 경찰의 조사관으로 해서 출범을 시킬 겁니다. 네, 경찰개혁위원회가 과거 경찰의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를 만들기로 했다는 건데요. 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인권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그런 조치 하나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지금 박경서 위원장인데요.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상당히 강도 높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검찰 수사하고 지금 이 경찰개혁위원회에서 또다시 조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게 충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그분이 말씀하신 그 밀양 송전탑 강제 진압 사건, 이때 밀양 송전탑 강제 진압, 이때 청장이 누구였냐면 지금 이철성 경찰청장이 이 당시에 경남지방경찰청장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진상규명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자를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지금 어제 국정 그 100대 과제에 수사권 조정이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권을 위해서 경찰 내부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조치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경찰의 과거에 이제 공권력 남용 사례로 거론된 것들을 조사하고 실제로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하고 문제가 있다면 과거에 잘못한 부분을 사죄하고 인정하고 그 부분이 인정이 돼야 사실 앞으로 나갈 수 있고 개선 방책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취지에서 조사위원회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수사권 조정 문제도 검찰에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 경찰이 많이 민주화됐지만 또 여러 가지 잘못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검찰이 통제하고 수사 지휘를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도 굉장히 인권 침해적인 조치를 시정을 해서 경찰이 굉장히 더 발전했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수사권 조정에서 여러 가지 그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진상조사위원회가 형식화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라는 의문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사의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 특정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일단 상당 부분 토론을 통해서 뭐 철수부터 많은 사건을 할 수 없고 가장 문제됐던 사건 위주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처음에 가장 문제되는 건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입니다. 현재는 3분의 1은 경찰, 나머지는 이제 민간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는데 이 어떤 독립성도 유지가 돼야 되면서도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어떤 예산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장이 되고 많은 사회적인 토론을 통해서 어느 범위까지 조사를 해야 될지가 조금 명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백남기 농민 사건은 지금 검찰에서 재수사하고 있습니다. 강도 높게 하고 있고요. 또 용산 참사라든가 쌍용차 강제 진압, 이 당시에 청장 전부 다 사퇴했습니다. 과연 이 퇴직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조사할 수 있을까요? 이런데 그런 거에 대한 입법적인 어떤 장치가 마련된 다음에 이게 해야지 막연히 그냥 조사위원회 구성해가지고 하겠다. 이거 갖고는 실질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도 그렇고 용산 참사 사건도 있고 그리고 상당히 민감한 사건들이 있거든요. 좀 논란이 좀 확산될 가능성 있지 않을까요? 일단은 이게 굉장히 또 정치적인 이슈로 사실 그 당시에 항상 문제가 됐던 거기 때문에 이 진상조사위원회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 이런 것들 때문에 결과의 어떤 객관성이 보장될 수 있느냐라는 논란의 지적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냥 근본적으로 다른 정치적인 목적 없이 그냥 경찰 조사 과정에서 또는 경찰의 어떤 공권력 사용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인권 경찰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인가, 관심 있게 지켜볼 부분입니다. 자, 박상용 전 평택경찰서장 그리고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